진행하는 사람이 해찬들이 내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부산에 가서 장례 산소에 가느라고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한참 할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해찬들이 이종익 거라는데 사실이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해찬이라는 게 이름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우선 그동안 연수받고 준비하시라고 한 거에 대해서 참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3월 한 달 4월 초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이제 4명이 탄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연수를 잘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락파티 하면서 청년 캠프 하면서 특강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 나이에 바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간 이렇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실질적이겠다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준 자료에 개괄적인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해서 제 개인의 경험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경험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제가 생각했던 근본 이유는 지금 현실 정치를 여러분들한테 맡긴다기보다는 이른바 2013년 체제의 후반기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지금부터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 말하자면 청년 비례대표제도를 처음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른바 2013년 체제라는 얘기는 보통 87년 체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87년 체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87년 체제라고 하는 거는 1987년에 6월 민중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종말을 고합니다. 그리고 6.25 선언 이후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가 되고 국회가 소선거구제로 되면서 국회의 기능이 바로 잡아지고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87년 체제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87년 체제의 기능이 대략 금년 2012년으로 이제 끝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권이 나와서 우리 사회를 역사적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로 끌어가는 그런 체제가 도래를 한다는 뜻으로 이제 87년 체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체제라는 것은 사회과학적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써오던 관용적인 용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는 5년 체제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런 얘기가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용어가 되질 못했는데, 우리는 87년 체제 이후 2013년 체제가 하나의 관용어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편하게 쓰기 위해서 87년 체제라고 하는데, 2013년 체제라고 하는데 그 체제의 성격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금이 12년인데 대략 한 30년, 2030년, 2025년, 대개 2030년 정도, 그 무렵부터 여러분들이 40대의 정치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 중요한 차세대 정치 리더가 되는 겁니다. 2013년 체제의 전반기는 지금 현재의 당의 실무를 맡고 있는 옛날의 386 세대, 지금은 그 사람들이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486 세대가 됐죠. 대개 386 세대들이 2000년부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이라든가 우상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개 2000년 16대 때부터 국회의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대개 12년 가까이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당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는 이제 이 사람들이 끌어가겠죠.
그러니까 20년 언저리까지는, 그럼 2020년 넘어서 2020 한 2, 3년부터는 후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후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약 12년 후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4명 나오고 16년에 또 4명 나오고 2000년도에 또 2020년도에 4명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룹이 12명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또 나오면 한 16명. 그 그룹 중에서 다 현역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다음 2013년 체제의 후반기에 그 리더십을 발휘해갈 그런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 투자하는 겁니다. 맞으면 당이. 유럽의 정당들은 원래가 차세대 육성을 늘 해갑니다. 한 세대, 토니 블러에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대처에서 그 다음 메이어로 넘어가고, 이렇게 차세대를 길러내는 트랙을 아예 당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당은 정당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차세대를 양성하는 이 트랙을 못 갖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그 트랙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사리 당내에 여러 기득권 세력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렵사리 비례대표 내석을 했는데, 그 된 분들이 그 취지를 잘 못 살려나간다고 하면 이 트랙은 없어지는 겁니다. 손님이 없으면 비행기는 안 떠나잖아요. 응? 길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정치적 자원의 풀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서 당선된 사람들이 의정활동을 참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면은 이건 2명에서 4명이 아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마 이번 당원 당규상에는 2명 이상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2명 이상이 4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2명으로 줄 수도 있고, 이제 성과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한 20년간 제가 국회의원을 쭉 해보고 느낀 게, 후세대를 기르지 않은 정당은 단절이 돼서 나중에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합되기 전 민주당이 그런 형상이죠. 젊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꺼려하죠. 무서워하고. 그래갖고는 그 당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정당이 뭐죠? 정당을 뭐라고 규정을 해요? 한번 앞에 있는 네 분 중에 한 사람 말씀해보세요. 정당이 뭐예요? 응?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의 제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집단.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정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집권해서 당의 정책 노선을 관철시켜서 국민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게 정당이란 말이죠. 그 정당이 단일 정당일 때는 독재 정당이 되는 거죠. 일당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일당 독재. 양당일 때는 계급적 정당이 됩니다. 계급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집단이 되는 거예요. 다당일 적에는 여러 계층의 이익을 통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같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정당이 하나일 때, 2개일 때, 여러 개일 때마다 정당의 성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당이라고 하는 권력을 집권을 해서, 국가의 운영권을 집권을 해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의 이익을.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정당이 되게 양당제니까 계급적 정당처럼 되니까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특정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정당에 소속해서 공동으로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노선을 관철시켜 가면서 집권해가지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크게 실패한 거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대변하고 있는 거죠. 특히 독점 재벌 위주로. 말로는 기업 프렌들이라고 하지만 내용상에 들어가 보면 대기업 독점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못 이루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돼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앞에 여기 있는 네 분 한번 얘기해봐요. 국회의원 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응? 응? 이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국회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것이 생긴 배경이 이 봉건주의, 절대 왕조로부터 핍박을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왕조라 봉건 영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거든요. 그걸 만드는 장소가 국회예요. 국회. 그걸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부당한 이익을 침해받는 그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요. 이 법률가들이 흔히 법을 잘못 해석해서 통치 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법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꾸로. 법이라고 하는 건 통치자의 수단이 아니고 통치자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응?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서 입법 취지, 입법 과정에서 취지를 살릴 때 통치자를 위한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통치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던 게 옛날 80년도 전두환이가 하던 무슨 회의가 있었죠? 국회 이름 비스듬하게 비상 입법회의인가 뭐 그런 게 하나 있었죠? 80년도에. 그게 가장 전형적으로 잘못된 통치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게 법률 행사를 했어요. 그게. 나중에 다 그게 원인 무효가 됐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건 그런 그 법을 만들어도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요. 역사의식.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역사를 보면 참 기구한 역사란 말이에요. 응? 특히 현대사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막 기구하기 이를 데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는 게. 군부 쿠데타를 2번이나 당했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치렀죠. 그 다음에 자유당 독재가 있었죠. 그 앞에 가면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았죠. 그 앞에 가면 수구 세력들의 봉건주의 통치를 받았죠. 정조가 1800년에 죽었는데 그게 유일한 그분이 개혁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뒤로는 나라가 계속 망조가 들어갔단 말이죠. 수구 세력이 지배하면서.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침략이라는 규정보다는 망한 조선 왕조를 와서 일본이 그냥 집어먹은 거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조선조가 그래. 정조가 죽고 나서 개혁 정신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세종 이후 쭉 올라오다가 정조 앞에는 또 수구가 됐었지 않습니까? 응? 명나라한테 망하고 임진왜란한테 당하고 이렇게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개혁성이 약한 사회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정조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선 것이 9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선 거거든요. 200년 만에.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역사.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조금만 개혁적인 주장을 하면 빨갱이니 무슨 막 이런 소리가 횡행하는 나라거든요. 응? 여러분들은 빨갱이 소리 안 들었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웬만하면 빨갱이였습니다. 저는 빨갱이로 막 빨간했던 사람이에요. 응? 민청년 사건에 가서 잡혀가고 텔레비 보고 있는데 응? 공산 분자의 책동에 노란한 이철, 이해찬 등 아무개가 매일 뉴스에 나와. 9시 뉴스에.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꿀 달린 줄 알죠. 뭐 만나보면 얼굴도 허였는데. 응?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국가를 운영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통찰력이 중요한 거예요. 응?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사회과학적인 통찰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과학적인 통찰력. 한 단편 가지고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우리 사회 구조를.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사회과학적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소통하는 능력. 정치는 소통입니다. 강행 처리가 아니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소통. 토론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걸 안 하려니까 강행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 같은 데는 토론 종교를 못 해요. 사회자 임의로 본인이 계속 발언을 하면은 토론 종교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발언하면 종결할 수 있어요. 발언 내용만 다르면은 사회자가 임의로 토론 종결을 못 합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10시간 이상 발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5시간 반 발언한 게 아마 기록일 겁니다. 근데 미국의 상원의원은 쉬었다가 또 발언하면 돼요. 어려우면은 또 쉬었다 한다고요. 잠시 정해했다 또 한다고요. 똑같은 내용을 발언하지 않는 이상 토론 종결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은 파워가 굉장히 센 거예요. 사실상 비토권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다만 읽으면 안 돼. 예? 읽으면 안 돼. 읽으면. 자기가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설득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라 그런 얘기예요.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그 소통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소통할 수 있는 논리력과 그 언어 선택, 언어 구사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윤리적인 정의감입니다. 정의감이 없는 국회는 하지 말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마이크 샌달, 정의론을 쓴 마이크 샌달을 아시죠? 그분이 쓴 왜 윤리가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가장 골자는 윤리적 바탕을 잃은 정치야말로 바로 공공선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적이다. 윤리적 바탕이 없는 정치, 그 전형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 이명박은 아직 조사받은 게 아니니까 그건 아직은 미정이고, 예? 박기태 같은 사람은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국회의장이. 뭐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끝도 없이. 그런 윤리적 바탕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항상 윤리적 정의감을 가져야 돼요. 기능인이 아닙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법률가, 단순한 과학자, 단순한 교육자는 국회의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면은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윤리적 정의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어 보면 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30몇 살 때 정치를 할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인은, 특히 국회의원은 학자의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져라. 학자의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져라. 정의적 바탕을 가져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소통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인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순진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도덕가는 아닙니다. 국회는 윤리적 바탕, 학자적 양심은 같지만 그걸 국민들에게 소통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기 동지를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당은 무리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리중.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을 모으다 보면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제가 겪어본 사람 중에 최고의 사기꾼과 최대의 순진한 사람이 모여있는 데가 우리나라 정당입니다. 전과 16범도 있어요. 그래 돈을 입에다 넣어줘도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정당입니다. 이 정치라는 건 그렇게 사회의 각종 모순이 다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거거든요. 사람도.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이건 국회의 기본 덕목이고 이제 자세는 꼭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권력에 취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국회의원은 권력과 유혹이 많은 자리입니다. 권력과 유혹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권력에 취하지도 않고 유혹에도 빠지지 않아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35살에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20년을 했는데 20년 동안의 하는 과정 속에서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서울시 부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유혹이 좀 많겠습니까? 좀 많았겠어요. 또 권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권력으로 말해도 컸고 국회의원만 돼도 장관한테 수시로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 국회의원이 전화했다. 그러면 장관의 비서가 반드시 장관한테 보고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시간이 되는 대로 회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진 자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장관이 즉답 전화를 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권력이 큰 자리입니다. 그러기만 한 게 아니고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 조사.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권력이죠. 여러분들 나이에는. 제가 35살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는데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권한이에요. 권한. 잘 드는 칼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드는 국정감사조사에 가서 한 건, 두 건 이렇게 적발하면은 하도 비리가 많아서 13대, 14대 국회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비리 투성이야. 수십 년간 쌓여 있었으니까. 72년 유신 난 뒤부터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1988년 16년 만에 이 국회의 기능이 회복이 됐으니까 그냥 정부 자료 갖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다 비리예요, 비리. 그래가지고 국정감사 할 때마다 기관장치 몇 명 날라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드는 칼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 그 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서 오는 유혹도 많지요. 예?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 가는 국회의원들 많이 보셨잖아요.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고 그래요.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에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간다고 그래요. 왼발을 헛디디면 감옥 속으로 빠지고 오른발을 헛디디면은 다행히 면하고 골절상만 입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 자리인 겁니다. 권력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에 취해서도 안 되고 권력을 사적인 동기로 써서도 안 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유혹에 빠져서 그런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도 안 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두 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난 자신하고 할 수 있다. 네? 난 못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것 때문에 불이익 주지 않을 테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검찰에서 이런 거 가지고 시달려 본 적이 없어요. 돈 문제 가지고. 여자 문제 갖고 시달려 본 적이 없고, 자녀 문제 갖고 시달려 본 적이 없고, 자녀는 뭐 그때 아주 어렸을 때니까 문제가 생길 턱이 없고,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여자 문제는 생길 턱이 없고, 돈 문제는 돈을 안 받고, 그러면서 20년을 다 이제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왜 제가 이걸 처음으로 강조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을 이런 트랙을 만든 거 자신이 여러분들 몇 사람을 국회의원 하라는 뜻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세대 2013년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집단적 리더십이 되려면은 이런 기본적인 도덕적 바탕을 집단의 문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집단의 문화로. 우리나라도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가보면은 집단의 문화의 차이가 커요. 어느 집단은 가면 복마전이라고 그러고, 어느 집단 가면은 훨씬 더 깨끗하고, 이게 그 조직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단적 정치 그룹들의 집단적 문화를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해가면서 감시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력을 사유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능력이 모든 정책 사안의 경중과 선호와 완급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정책 사안의 이 경중과 선호와 완급을 못 가리면은 허둥대고 충돌해요. 가령 여러분들이 교육 정책을 다룬다. 여러분들 세대는 지금 88만 원 세대라고 하면서 그 등록금 반값을 주장하잖아요. 등록금 반값을. 근데 교육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은 등록금 반값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죠. 뭐겠습니까?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은, 부모님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동료들은 대기업에도 등록금을 다 대주죠. 반값이 필요 없죠. 그 돈은 결국 세금으로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만큼 조세 감면 해주니까. 중소기업에 다녀도 고등학교까지는 다니죠. 대주죠. 공무원을 해도. 자영업자들은 누가 대줍니까? 그걸. 응? 농민들. 대주는 사람이 없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헌법상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하고 농어민들은 그걸 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시급한 거 아니에요. 응? 선으로 말하면 그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응? 여러분 세대가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할지 모르지만 국가 차원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등록금에 자영업자들과 어민들 걸 면제해 주는 게 더 시급한 거예요. 응? 그런 건 빨리 해줘야 돼요. 선후, 완급에서 그게 더 중요한, 그게 먼저예요. 경중으로 말하면은 대학 등록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새 보편적 복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 돈이 막 70몇 조가 들어가느니 막 90몇 조가 들어가니 막 얘기를 해요. 민주통합당에서는 32조가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더구만요. 근데 보편적 복지를 다 하려면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보편적 복지가 돈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고 전달 체계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제일 시급한 복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지가 시급히 요청되는 데는 공부들 안 했구만. 응? 여러분들 공부를 막 코피 터지게 해야 됩니다. 제일 시급한 복지는 어디냐면은 차상위 계층. 우리나라의 그 최저생계비 중에서 120%,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소득을 버는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요. 100% 이하를 버는 데들은 절대빈곤층,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보호를 해주죠. 그 1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절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국가가 의료, 주택, 교육 다 무상으로 해주니까 이 큰 오히려 안전이 되는 거예요. 안전망이. 근데 차상위가 되면은 주택이 있거나 뭐 자식이 있거나 그러면은 120% 이내 소득이 밖에 안 되더라도 그 보호를 못 받아요. 일부만 보호를 받고. 이쪽을 빨리 그 기초복지를 안 해주면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쪽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걸 당장 해주면서 보편적 복지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지. 보편적 복지만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은 차상위 계층은 또 빠진다고요. 이런 맞으면 선후를 가질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응? 그래야 예산 배정할 때 어디부터 배정해 줄 거냐. 그 차상위 계층 복지 수요 중에서도 뭘 해줄 거냐. 거기가 보육비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응? 주거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단기적으로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할 거와 장기적으로 할 거를 단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술과 장기적 전략을 구분해서 배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총체적으로 이게 문제를 바라가지고. 그 다음에 합리적 대안이 없이는 국회는 못하는 겁니다. 늘 합리적 대안을 찾아다녀야 돼요. 맨날 문제만 지적하는 건 야당밖에 못해요. 30년 야당, 평생 야당. 대안이 없는 당은 야당밖에 못하는 겁니다. 항상 대안을 먼저 찾아서 제시해가면서 우리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나갈 때만이 여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당이.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 해결할 능력은 역시 소통 능력에서 나와요. 소통하는 능력에서. 왜냐하면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겨야 되니까. 지금 이 정부가 이제 그 동결시켜놓은 남북 교류협력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맨 처음에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5천억으로 처음에 1년에 5천억으로 편성했던 거예요. 5천억을 편성할 적에 제가 이제 그때 정책의장이었는데 상대방한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국민 1인당 1년에 10,000원씩만 부담하자. 그래봤자 한 달에 800원이다. 800원. 그 자판기 커피 2잔만 안 뽑으면 될 거 아니냐. 자판기 커피 2잔, 2-3잔만 한 달에 안 뽑아 먹으면 되는데 그거 뭐 큰 부담 아니지 않냐. 10,000원씩만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 나중에 이제 4,800억 해갖고 이제 예산서를 제출했었더니 웬 4,800억이냐는 거예요. 한 4,800명이 10,000원씩이면 4,800억이지. 이 사람은 480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처음부터 4,800억으로 하자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돈이 너무 많다고. 응? 근데 실제로 한 달에 커피 2잔 안 뽑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이건. 이 소통하는 맞으면 이건 맞으면 진실성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 그 사람을 내가 속여 먹은 건 아니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한 거지. 알아듣기 쉽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납득할 수 있게 평이하게 그래야 국민들이 금방 이해를 하죠.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그 고답적인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 전문가들끼리만 아는 거. 그거는 소통 능력에서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를 생활 속의 용어로 만들어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생활 속의 말로. 이런 맞으면 원칙을 가지고 좋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국회의원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아까 말한 소통하는 능력,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적용하는 필드가 되는 거죠. 이게 필드가. 우리나라는 크게 봐서 아까 거칠게 얘기했습니다만 해방 후만 보면은 자유당 독재 기간을 거쳤죠. 그 사이에 6.25 전쟁이라는 건 큰 전쟁을 겪었죠. 6.25 전쟁에서 죽고 다치고 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3천만 중에서 거의 10%에 가까운 숫자가 3천만도 채 안 되죠. 그런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를 2번을 겪었죠. 그러고 이제 87년 체제가 오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와서 아마 참여정부에서 다시 개혁정부가 승계를 했으면은 바로 다음 체제로 바로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87년 체제가 많이 왜곡이 돼 버렸죠. 왜곡이 돼서 이제 그걸 딛고서 다시 나가야 되는 이런 사회가 된 건데, 그 사회 성격을, 우리나라 사회 성격을 잘 이렇게 보려면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국회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물이 이렇게 쭉 흐르지 않습니까? 강물이 쭉 흐르면 강물이 사행천처럼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 사행천으로 흘러온 강물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강을 옆에서 딱 끊었을 때, 볼을 막았을 때 이 단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네. 단면을. 이거를 공시적 구조라고 그래요. 공시적인 구조. 단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통시적 흐름입니다. 이게. 통시적 흐름과 공시적 구조를 함께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한국적 특수성이 있고,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 유사한 그 구조적 특성이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의 아주 구조적 특성,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분단체제입니다. 분단체제. 이건 다른 나라에는 지금 없어요. 냉전 시대에는 분단체제가 많이 있었죠. 베트남도 있었고 여러 나라가 있었죠. 중국도. 근데 그거 다 이제 없어졌어요. 다른 나라는. 유일하게 분단체제가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 점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구조적 제약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분단체제가. 두 번째가 극도로 재벌 중심의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 국가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벌들의 경제적 집중이 심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특징입니다. 특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회적 양극화를 들 수 있고, 저출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집권화를 들 수 있는데, 이건 양의 문제도 다른 나라도 다 있는 문제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는 정도지. 근데 위에 두 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2013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도를 극복하는, 더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분단 체제는 뭘로 바꿔야 돼요? 분단 체제는 뭘로 바꿔야 되죠? 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체제로 바꿔야 되죠.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 체제. 한반도 평화하면 따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동북아 평화 속에서 한반도가 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반도 동북아 평화 체제, 통일을 지향하는 체제만 갖고 되는, 통일이 없는, 지향점이 없는 평화 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영구 분단으로 가는 거기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이게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단기적 과제예요. 장기적 전략적 목표는 통일이죠. 그 다음에 재벌 주도하는 수출 중심 국가는 뭘 해야 되죠? 예?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기술개발,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로 제품의 경쟁력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하는 그 기업들이 많아요. 환율 900원까지 내갔던 환율이 지금 1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00 얼마가 됐죠? 900원대에 비하면 벌써 30%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은 돈을 왕창 벌었어요. 지난 4년 동안에. 환율 덕을 톡톡히 본 거죠. 환율 덕을 톡톡히 보면은 뭐가 올라가죠? 예? 여러분들 쓰는 승용차 휘발유가 똑같은 1리터라도 900원에 살 수 있던 게 지금 1150원이 된 거죠. 예? 우리나라는 쌀하고 채소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수입해 쓰는 나라입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제일 수입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원유, 그 다음에 철광석, 다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밀가루, 다 쌀하고 채소 몇 가지 빼놓고는 이런 거 다 수입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원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응? 면도 다 수입하잖아요. 우리가 목화 생산 안 하니까. 입는 거, 뭐 건축 자재 중에서 모래하고 시멘트 빼놓고는 다 수입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고물가 고환율을 쓰면은 소비자는 다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외평채까지 발행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재벌들 혜택 준 거예요. 거기다가 법인세 감면해줬죠. 임시투자공제세 감면해줬죠. 그것만 해도 감면해준 게 1년에 15조. 예? 종부세까지 해서 15조. 15조를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은 그 중에서 40%, 6조 중에서 3조는 일반 행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체에 내려가고 3조는 교육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내려가는 돈입니다. 법인세 15조를 감면해주면 지방에 가서는 6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이런 재벌 중심의 그 수출 주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민주화를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건 재생산이 안 돼, 재생산이. 원래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투자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국물 전략이에요, 국물 전략. 국물이나 얻어먹으라는 건데 요새는 국물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국물조차도. 재벌들이 투자를 합니까? 국내에 안 하지. 최근 4년 동안 재벌들이 국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늘어나요. 중소기업은 자기들이 뺏어먹어. 중소기업이 고용의 90%를 고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잘 되는 중소기업은 자기들이 사들여버려요. 그리고 유통업까지 진출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고용이 늘어나겠습니까? 있던 중소기업에 있던 고용자들도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는 거죠. 큰 마트가 들어오면은 구멍가게에 쫙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파는 게 아니고 제품의 경쟁력, R&D를 개발해서 제품의 질을 높여서 그리고 R&D를 개발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R&D, HRD를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제품이 좋아서 자연히 수출이 잘 되게끔.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예요? 독일.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독일하고 일본.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액이 1년에 한 5,500억 불 정도 하죠? 독일이 한 2조 불, 2조를 합니다. 2조 불. 근데 무게는 같아. 상품의 무게는.
컨테이너 양은.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부가가치가만큼 높다는 얘기죠. 우리는 백색 가전 이 자동차 부피 많이 나가는 걸 주로 팔고, 독일 사람들은 공구, 화학약품, 정밀기계 이런 걸 많이 파는 거예요. 4배나 값을 우리보다 3배 반, 4배 가까이 파는데 컨테이너 물량은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거라는 거죠. 일본도 우리보다 수출량이 2배가 넘죠. 물동량은 같아요. 그렇게 기술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는 나라들은 계속 흔들리지 않고 발전하는 거예요. 유럽이 다 흔들려도 독일한테 다 지금 의존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큰 방향을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 경쟁력에 의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개발, 중소기업 육성. 그래야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경제 민주화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다음 양극화. 양극화는 자꾸 악화가 되고 있죠.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악화가 됐죠. 양극화가 제일 심할수록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한 차상위 계층 기초복지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당장 해결해 가면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일자리를. 시혜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이 복지 정책을 쓰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가. 간병인도 많아져야 되고 보육교사도 많아져야 되고 교육을 잘 시키려면 교사도 더, 요새 복수담임제 한다고 그러는데 교사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이게 다 일자리예요. 그게 전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병, 보육, 교육, 안내, 이게 다 복지 정책이지만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게 마치 복지 정책이 무슨 낭비한 것처럼 무슨 포퓰리즘이니 뭐냐는데 전혀 잘못된 이론인 겁니다. 그는. 유럽의 우리로 말하면 보건소죠, 보건소. 같은 데 가보면은 손님보다 간호사가 더 많아요. 나이 든 분들이 와서 이 치료도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치는 수가 많아서 노인 한 사람당 보조해 준 사람이 2사람. 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가 있죠. 바벨을 들다가 놓치면 어떡해. 허리 돌리게 하다 하면 어떡해. 그래서 대개의 보건소나 이런 요양소를 가보면은 소비자보다 보호자가 2배가 많아요. 2배가. 우리는 거꾸로 4대1. 간병인 하나가 요양원에서 4명을 케어하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양원에 가보면은 누워 계셔. 그냥 누워 계시라는 게 누워 계시는. 자꾸 어떻게 재활을 시키려고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손은 없고 돌볼 사람은 많으니까 가능한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복지 체계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고 바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서비스직 일자리입니다. 제조업은 많이 안 만들어져요. 기계화되고.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져서 안 돼요. 다른 기계가 못하는 서비스 분야, 이쪽의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건 심각하게 이럴 데가 없죠. 지금 1.08. 한 30년 후에는 이제 엄마가 없어. 이제. 지금도 엄마가 0.5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0.5. 대개 통상적으로 재생산이 되려면 한 가정이 아이 2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단순 재생산 아닙니까? 조금 지나면 엄마가 0.5가 되니까 산모가 0.5밖에 없으니까 넷을 낳아야 돼. 한 사람이. 그래야 단순 재생산 돼요. 그럼 누가 키우려고 넷을 낳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걸 안 나면은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연금이 없어져. 연금을 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받아도 괜찮아. 우리 세대까지는 받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세대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앞으로 50년 후에 받아야 되는데 40년 후부터 받아야 되는데
40년 후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낳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회의 재생산을 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보육, 아동수당 이런 걸 체계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40년, 30년 후를 보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포퓰리즘이 뭐냐 하는데 참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95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IMF 이후에 더 강화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아동수당을 빨리 제도화해가지고 보육이 사회화되도록, 그래야 고령화 사회도 막을 수 있고 저출산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 고령화된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 20%쯤 돼요. 한 600만 명쯤 됩니다. 18년부터 연금이 나오는데 연금을 그동안 못 푼 사람들은 탈락했어요. 그건 연금이 안 나와. 그때 그분들의 소외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령화 사회에 됐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연금은 끝났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극도로 수도권 집중화되어 있는, 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걸 극복해야 돼. 지역균형 발전. 이 5가지. 그러니까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공교육, 공보육, 연금제도 혁신, 지역균형 발전. 이 5가지가 2013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 이거를 총체적으로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 2013년부터 한 30년 동안의 발전 방향을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왜 없냐? 예산이 있어요. 중앙정부 예산이 한 300조, 지방정부 예산이 한 200조, 두 개 합치면 500조, 그 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한 150조, 인건비. 잘 잡으면 200조, 깎을 수 없는 거. 그럼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300조. 그 중에서 효율성을 5%만 올려도 15조. 효율성 5% 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장관할 때 15%까지 올려본 적이 있었어요. 품질 하나 악화 안 시키고 15%까지. IMF 때 갑자기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교육 예산은 고정 예산이 아니고 국세의 몇 프로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돈이 안 들어와. 예산을 세워놨는데 조달이 안 돼.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15%까지 높였는데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100만 예산 중에서 5% 정도 올리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조. 아까 법인세, 종부세, 임시투자 공제세 감면해 준 거 연간 15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30조. 4대강의 예산을 반만 내면 거기서 4조. 벌써 34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막 그 자리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뽑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은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수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정책의 구조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과학적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3 때보다 공부 더 많이 해야 돼요. 응? 당선되든 안 되든. 이번에 안 돼도 이 다음에 또 시도할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응? 또 이게 직업으로서의 정치란 말이에요. 직업으로서 정치. 그냥 어디 딴 데 가서 경력 쌓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어떻게 그냥 국회의원의 권한만 누려보자가 아니고 이 나라의 정치, 내 세대의 정치는 내가 책임진다. 적어도 10년 후에는, 15년 후에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부터 국가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책 공부도 하고 예산 공부도 하고 법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전국에 많이 돌아다녀서 실제 산업 현장이라든가 현장을 알아야죠. 저보고 10,000원 이하짜리를 맛있는 거 식당 100개 대라면 금방 다 돼요. 하도 전국을 많이 다녀가지고 10,000원 이하짜리 먹을 수 있는 식당은 많아죠. 제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맞아, 전국도 많이 돌아다니고
틈이 나면 또 외국도 많이 돌아다녀서 상대적으로 비교도 하고. 그러니까 견문이 넓어져야 돼요. 견문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 구체적인 정책 공부도 하고 법률 공부도 하고 예산 공부도 하고 현장 공부도 하고 그래야 소통이 가능해져요. 소통이. 유권자들하고 만나게 되고 노동자들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한 1년을 한 4년을 열심히 하면은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이 됩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이. 제가 35살에 시작했는데 재선할 때가 이제 39살이었죠. 39살이고 서울시 부시장으로 갈 때가 43살 했어요. 43살. 네? 재선해가지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으로 갈 때가 46살. 46살에 37만 명이 속해 있는 교육 분야를 끌어가잖아요. 교원 숫자만 37만 명.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그걸 한다고요. 그걸 해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일찍 그 정계에 진출시키려고 하냐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제가 만나봤어요. 여러 번 진보 정상에서 만나서 당신이 그 보수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43살, 44살에 영국의 총리가 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29살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15년 만에 됐는데 뭐가 무슨 어린 나이냐 이거예요. 응? 15년 만에 됐는데 응?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15년인데 경험의 축적이 응?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해도 여러분들이 국가를 끌어가는 거는 10년, 15년 이후죠. 아까 말한 것처럼 13년 이후 후반기 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끌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또 13년 이후 체제를 끌어가겠죠. 이제 13년 체제 동안에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까 말한 평화 체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여러 가지 사회제도 강화, 지역 균형. 이걸 한 뒤에 그 다음에 사회는 또 그 사람들이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하려고? 심심한 천국에서 살라고요?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가 심심한 천국이라고 그래요. 할 일이 없어. 페르손이란 그 스웨덴 총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4번 하고 나서 그만하겠다고 하더라고. 할 일이 없어졌대 이제. 우리나라는 즐거운 지옥이에요. 즐거운 지옥. 응? 막 하루도 안 터지는 날이 없잖아요. 우리는 즐거운 지옥. 그쪽은 심심한 천국. 현재 이 즐거운 지옥을 심심한 천국 가기 직전까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심심한 천국 이후까지도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는 거니까. 그때 가면 또 뭐 사고가 뭐 또 터질 겁니다. 사람 인간 세상이라는 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럽의 수준, 유럽의 복지국가의 수준, 지금 스웨덴 작은 나라 빼고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 정도의 수준. 이게 우리가 2013년 체제 전반기에 달성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전반기에 달성 못하더라도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유럽이 EU가 되고 나서 군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국방비가. 서로 전쟁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국방비가 1년에 100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1년에 국방비를 한 250억 달러 내지 300억 달러 쓰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150억 달러밖에 안 씁니다. 우리보다 100억 달러를 적게 써요. 평화체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아까 말한 복지 쪽으로 전환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있습니다. 교조적으로 관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벌써 옛날 20세기 이론이고 그런 겁니다. 요즘에 가장 좋은 지식사회학적 관점은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방향은 역사에서 배우고 구체적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현대화된
지식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옛날 교조적인 관점, 존재론적인 관점, 이거 가지고는 나라를 못 끌어가는 거예요. 그건 학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 말로 제가 마치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대답해 주실 겁니다. 여기는 기자분들도 포함하겠습니다. 저기 상현 씨가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총리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전 아까 말씀하신 토니 블레어가 정치를 시작한 나이와 똑같은 29세의 후보자 안상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을 좋아해서 얼마 전에 이정희 의원 사무실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갔더니 이정희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찬 총리님께서 이정희 의원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봤을 때 우리 민주통합당에 이정희 의원처럼 이 정의감이 투철하면서도 또 권력 의지까지 둘 다 갖춘 사람이 많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이번에 청년 비례대표제일 것 같은데요. 혹시 총리님께서 이 청년 비례대표제 말고 또 어떻게 다음 세대 아니면 또 같은 세대에서 또 다른 사람들 찾아보고 계신지 그런 큰 구상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대에서요? 네. 여러분 세대에서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나 인지도나 이런 거 약하기 때문에 바로 그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례로 해서 정계에 진출을 시키고 그게 당선되든 안 되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전체가 그룹핑이 돼서 새로운 정치를 끌어가는 새로운 세대, 집단적 리더십을 이렇게 갖춰 나가면은 그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다음에 지방의회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비례는 아니지만, 난 전략공천 줘라. 내가 어려운 데 가서 싸우겠다. 이번 총선에. 그런 사람도 생길 겁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비례 안 하겠다. 난 차라리 전략공천 주면은 지금 공천 끝나가니까 전략공천 주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단적인 리더십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화돼서 이 트랙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기회는 여러 번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집권하면은 정부에 가서 할 일들이 많잖아요. 정부에 가서 할 일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외부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통제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꾸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정부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의원 하나가 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집단적인 세대적인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나갈 거냐, 이걸 자꾸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일할 자리는 뭐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예?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분야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국회의원 4명 뽑기 위한 무슨 이벤트다.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데 그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386은 집단적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에 지금 486 그룹이 됐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참여도 안 하고 당에서 그런 트랙을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당이 단절돼 버린 거 아닙니까? 민노당은 이념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중정당이 못 돼버렸고, 대중정당은 그 후세대 트랙을 만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트랙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랙을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뭘 할 건가? 이번에 우리는 첫 내일만 깔아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모바일 정당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응? SNS 모바일 정당을 만든다. 투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의 SNS 지금 모바일 정당을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당 지도부도 뽑고 여러분들도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바일 정당 시스템을 제일 발전시켜 나갈 건 여러분들이라고요. 예? 정말로 스마트폰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예?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건 옛날 냉전체제 얘기고, 이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스마트폰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님이 아닙니다. 응? 이제 주인이지. 손님이 아니라고요. 만드세요, 만들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온갖 복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 완급, 경중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깊이 동감합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선후, 어떤 경중을 생각하면서 그 각종 복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내놓고 있는 게 보육, 교육, 의료, 되게 그런 거 중심이죠. 지금 다 중요한 것들이죠. 교육, 보육, 의료. 의료는 지금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범위하고 날수가 지금 더 확대를 해야죠. 그래야 훨씬 더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죠. 보육은 지금 거의 안 돼 있죠. 보육이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육이 사실은 안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 밑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고는 있는데 절박하죠. 지금 대학생들도 절박하고. 그러니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보상 체계하고 같이 맞춰져야 발전해 가는 겁니다. 가령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0학년쯤 되면은 학부모가 정해줘요. 아니, 선생님이 너는 직업학교로 가라. 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해라. 그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유사항이지. 근데 95% 이상이 다 권유를 받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래도 대학 진학률이 40%밖에 안 돼요. 무상으로 해도 40%밖에 안 돼요. 대학을 졸업해봤자 직업교육에 나온 것보다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평생 소득이 많지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골치 아프게 대가리 뽀개지게 가서 공부하냐.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드는 거, 뭐 미용학원 다니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재미난 직업교육을 하지.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 체계하고 보수 체계가 서로 맞물려서 가야만이 그 교육은 바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지금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이 다 평생 소득이 많기 때문에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교육이 바로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체계와 교육 체계가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현재 화급한 교육 문제를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다 합쳐서 한 32조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된 재원, 잘못된 재원만 사용해도 20조는 만드는 것이고, 그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 또 거기서 충분히 10조 이상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할 의지와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차라리 저렇게 강을 저렇게 하지 말고, 강은 원래 상수원 그 지류를 건강하게 해야 그 원수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지류를 개선하는 데는 1년에 한 1조 내지 2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걸 꾸준히 개선해 가면 돼요. 그러고 나면 자연히 이건 맑아지거든요. 여기다가 한 지금 1년에 6조씩을 집어넣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6조를 가지고 건설업자들한테 다른 걸 해주는 게 나아요. 강까지 망치는 것보다는. 저건 돈도 버리고 강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럼 보가 막 무너지니까 거기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가서 타선을 해가지고 밑에를 강바닥을 시멘트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시멘트 재료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타이어 태우고 막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돈으로 건설업자들한테
보육 시설을 많이 줘라. 응? 보육 시설을. 또 학교에 시설을 좀 좋게 해라. 또 노인정 가면 전부 쭈그리고 앉아 계시잖아요. 건강이 얼마나 나빠요. 좀 의자에 앉아서 잘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자꾸 만들어 가지고 좀 운동도 시키고 그럼 노령센터를 좀 현대화 시키면 되는 거죠. 지금 지금 노인정 같은 걸 하지 말고 좀 잘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좀 기왕이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하더라도 건설업자들한테 돈을 줄래도 좀 생산성 있는 쪽에다 줘야 되는 거죠. 물에다 부어가지고 돈도 망치고 강도 망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관계를 대변하더라도 국민적 권익의 관점에서 가져야지. 그건 일자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포크레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몇십만 개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몇 개가 나왔다고요? 12,000개? 이렇게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같은 예산이라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총리님께서 35세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딱 35세입니다. 이번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되면. 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수출 총액이 4배가 많다는 것에 상당히 이제 좀 새롭게 안 정보인데 독일은 기술 개발이나 인적 자원 개발이 잘 돼 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본 전제는 근로자를 소중히 여기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상당히 소중히 여겨서 상가도 6시면 정말 다 문을 닫아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자 이런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정말 근로자의 그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는 노동력 착취가 상당히 심한 나라에서요. 저는 일자리 이부제라고 해서 엄마 아빠 근로자들이 8시부터 4시 반까지 일을 하고 청년들이 그 뒤에 4시 반부터 이어서 11시까지 주 40시간을 같이 일을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나오는 환도 차익으로 청년 일자리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기업에 지원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근로자들이 집에 이제 일찍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히 양육의 문제라든지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의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자리 이부제를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이부제가 가능한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초기에는 독일도 초과 수당을 주는 오버타임을 많이 했는데 갈수록 이제 그런 일자리가 많이 제조업에서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독일은 특히 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전된 나라가 아닙니다. 주로 제조업이 발전됐는데 제조업이 발전돼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기계화를 하고 기계화를 하니까 일자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가지고 이 법정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 나갔죠. 원래 48시간 6일 근무 68, 48에서 시작이 돼도 계속 내려와가지고 40시간, 58, 40, 40시간에서 36시간. 그러니까 나흘은 8시간 일하고 금요일 날은 4시간 일하는 36시간까지 내려왔다가 한때 34시간까지 내려갔었죠. 왜냐면 잡 쉐어링을 해야지 없는 일자리를 가지고 한 사람이 오버타임까지 하면은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보장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월 소득이 높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이 사회복지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1인당 2.5인 정도가 가구당 2.5인 정도가 일하니까 한 사람이 시간을 좀 줄여도 가계에 큰 부담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서 이 일자리 나누기 쪽으로 권장을 했죠. 그리고 미니잡, 스파트하는
잠깐 하는 이런 일자리를 또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재는 24시간 가동되는 회사 시설이 그런 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부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아니고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부재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마다 좀 분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특성에 맞는 현실에 맞는 방법론을 여러 개를 다양하게 모색하는 그런 대안 능력 제시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는 그 과잉 노동을 막는 게 그게 굉장히 그 고도화될수록 중요하다.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져 가면은 가구당 활동 인구가 많아져 가면은 그 개인의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는 다 졸더니 막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여성부 이여진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이제 뭐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시위를 통해서라던가 여러 가지로 시민의 의지라던가 시민의 방향 저희들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이러한 정책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구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이제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북유럽식의 복지 생활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여러 국가들이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R&D 같은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미 대기업 위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걸 돌린 다음에 뭐 복지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적인 그 절차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그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요. 복지를 하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잘못된 거거든요. 네? 경제가 완성돼 복지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복지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어떤 예냐면은 지금 미국의 동북부 지방, 디트로이트라든가 시카고라든가 이런 피츠버그 같은 데 가면은 자동차 공장이 캐나다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립 공장들이. 왜 그러냐면은 캐나다 복지 체계가 훨씬 더 안정돼 있어요, 노동자들이. 해고되면 고용수당도 주고 재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공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캐나다 가서 만드는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요.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공장 이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그 나야가 폭포 있는 그 큰 다리 거기에 오후에 보면은 캐나다에서 차를 실은 트럭들이 끊임없이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 토론토 쪽으로 공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지가 기초적인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복지가 안 갖춰지면은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숙련공화 되지가 않아요. 복지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 그리고 복지가 어느 정도 돼야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초복지 수요자들은 다 그 돈이 쓸 돈이라고요. 저금할 돈이 아니고. 기업에 있는 과잉 이익은 안 쓰고 가지고 있는 돈 아닙니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생산을 유발하는 돈이고 기업에 과잉 투자된 돈은
대개는 해외로 나가든가 사내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투자를 유도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를 완성한 뒤에 복지한다라는 게 아니고 경제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복지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가. 예. 우리가 아주 잘못된 왜 이런 개념이 생겼느냐면은 바로 대기업 위주로 하는 언론 구조, 관료 구조, 정부, 사법, 재기업을 다 보호하는 쪽으로만 모든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기업을 보호하는 쪽.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난 4년 동안에 50%가 성장을 했습니다. 50%가. 근데 이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수 기여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떨어져 가요. 내수 비중이.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커져 가요. 수출이 지금 5,500억 불이니까 한 36%. 수출 의존도가. 수출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 혼자 얼마를 매출을 올리죠, 우리나라에서? 250조. 현대가 150조. SK가 150조. 몇 개 그룹이 다 합쳐서 1,000조. 80%를 몇 개 그룹이 다 해요. 우리 GDP의 80%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재벌 눈치 보기가 바쁜 거예요. 응? 언론도 그렇고. 재벌이 광고 안 주면 언론사가 안 돌아가. 종편 재벌들이 광고 준 줄 알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먼저 시청률이 나니까 재벌이 줄 수도 없어. 객관적 지표가 너무 낮으니까. 사법도 그렇잖아요, 지금. 응? 관료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벌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잘못된 이 독점 구조, 이게 안 막아지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민주화를 시킬 거냐. 이게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라는 게 그냥 간단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생산 구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반 성장 얘기도 나오고 생산성 공유제도 나오고 이익 공유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씩 실현해 나갈 거냐. 심지어 공정거래법만 엄격하게 적용해도 대기업의 횡포를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대기업 횡포를. 지금 공천심사위원장 맡고 있는 강철규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3년을 만기 제대했지 않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 중간에 재벌한테 흔들려서 만기 제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다음 정부가 이 공정거래법을 적용을 하고 조세관면도 일정 기한을 줬으면 그 기한이 끝나면 딱 일모를 시키고 임시투자공제세액을 그게 IMF 위기 때 이제 만든 건데 10년만 적용, 2006년까지만 적용하고 한 거 한시법이거든요. 일모를 시켜 했어요. 2006년에. 그 참여정부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확대되어 오잖아요. 지금. 그것만 일모를 시켜서도 거기서 3조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제도를 하나하나를 이제는 엄격하게 시정해 나가는, 적용해 나가는 이런 권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권력의 의지가. 아까 말씀드린 사대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언론이 다 그거를 왜곡보도 했지 않습니까? 뭐 일자리가 얼마가 나온다, 뭐 물이 맑아진다.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서? 뭐가 물이 맑아졌어요? 여름 되면 모래가 다 다시 쓸려 들어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준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기준도 없고 이건 다 관료들이 하는 건데 다 포기하고 언론은 이걸 호도하고 재벌들은 이걸 갖고 돈을 벌고 그게 7대 그룹사만 이익을 봤어요. 거기서 상위 건설사 7개 이거 위주로 본 거예요. 그거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아까 말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수구적인 아까 말한 개혁적인 세력이 약한 수구적인 지배구조가 꽉 우리 사회를 묶고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극복하느냐. 그게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 구조를 극복을 하고
언론 개혁을 통해서 언론을 극복을 하고 이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재반 경제민주화 관계법을 통해 가지고 재벌의 지배력을 극복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니까요. 일시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집권해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 손대다 마른 거죠. 조금 손대다가 다시 역전이 돼버린 거죠. 역전식. 그러니까 이번에 집권하면은 그런 체계적인 그 개혁 정책을 아주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잘 쓰는 그런 정치 권력을 정부를 만들어 가면서 꾸준히 개혁을 해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뭐 개혁이라는 게 일시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비가역적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궤도를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남북관계도 비가역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다시 역전된 거 아닙니까? 그걸 비가역적인 수준까지 이 다음에는 빨리 끌어올려야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번에 집권을 하면은 비가역적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뭐 다리를 끌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리를 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는 역진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개혁의 궤도를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물을 한 잔 좀 주죠. 물도 인색하게 이게 뭐예요? 여보세요? 나오나요? 네. 30대 그 남자 후보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보편적 복지에 관한 이제 민주통합당의 철학이라던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민주통합당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육성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여기서 나온 48분 중에 어떤 분은 당대표가 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이 이제 총리처럼 국무총리가 되시거나 대통령이 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강연도 그렇고 저도 이제 정당에 열심히 현실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었는데 많은 그 정치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제도 개선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학을 갖고 많이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고 토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함께 잘 사는 그런 국가에 대한 철학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과거 이제 백범에서부터 뭐 해공 선생이라던가 이런 민주당이 꾸준히 유지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했어야 할 그런 민족적인 철학이 많이 삭막해진 그런 이명박 정권에서 더 많이 잃어버려지고 또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리님께 그런 민주당의 철학을 어떻게 좀 더 함축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총리님께서는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이후에 새로운 정부를 집권하게 되면 물론 집권자의 의혹에 따라서 또 명칭이 바뀌겠지만 어떤 명칭으로 불려야 될지 좀 계획하고 계신 바라던가 뭐 저희가 20년, 30년 뒤에 정말 대권을 잡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 때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미래 저희 또 청년 지도자들을 또 이끌어가야 될지 좀 좋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2013년 체제 후반기를 말씀하면서 한반도 동북아 평화 체제, 또 경제 민주화, 또 보편적 복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평화복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복지 공동체. 평화와 복지와 공동체 정신이 함께 살아있는 그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잘 사는 사회가 아니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잘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게 더 좋은 겁니다. 평화복지 공동체. 모두가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 그겁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스펙. 갑자기 요새 스펙이에요, 스펙. 또 얼마 전에 부자가 되자. 부자 되는 수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아파트 투기해서 부자가 돼도 돼. 스펙이
뭐에 필요한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스펙. 얼마 전에 보니까 슈퍼마켓 계산서 그 계산대 사람 뽑는데 석박사 학위자만 40명이 왔다고 그러더군요. 응?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스펙 쌓느라고 얼마나 돈을 낭비해요. 토플 비용만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런 그 계량화된 잣대가 잘못된 거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GDP 개념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아십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분유를 사 먹이면 GDP가 올라가요. 응? 생산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으니까. 모유를 주면은 안 올라가. 애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 너 저 2번 먹었으니까 200원 내놔. 할 수가 없잖아. 응? 그 GDP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그 허상. 그 GNI가 몇 달러. 응? 이게 허상입니다. 허상. 이 일부 맞는 것도 있죠.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의 행복지수 개발위원회를 따로 두고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삶의 질이 뭐냐? 삶의 질이 뭐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핵가족화되고 경쟁이 심해지고 무슨 그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공동체는 좀 촌스러운 것처럼, 좀 사회주의적인 것처럼, 사회주의는 나쁜 것처럼 이렇게 은연중에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유럽 공동체 아닙니까? 유럽 공동체. EU. 이 사람이든 누구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개별화되면 다 칸막이를 쳐야 되니까 다 옛날 한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한 10명이 산다고 해요. 10명이 100평짜리에서. 혼자서 10평짜리에서 살아봐요. 칸막이를 10개를 쳐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칸막이를 혼자서 10평 사면 되게 답답해. 100평짜리에서 10명이 살면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응? 우리나라 서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우리 집 아파트가 반은 창고야. 옷하고 뭐 책하고. 응? 우리 아파트가 4억 원 하는데 창고비가 1년에 2억이야. 우리가 자고 먹고 하는 공간이 반. 응? 책하고 옷하고 그 안 쓰는 물건 넣는 공간이 반이에요. 1년에 임대를 우리가 얼마 내고 있는가 하면 1,000만 원을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그걸 버리기가 아까워서. 누구 주기가 아까워서. 남 주면 잘 쓸 일. 책이고 뭐고. 이제 내가 뭘 책 본다고 이제 와서. 예? 지나간 책을. 다 공공적인 거로 다 내주면은 아파트가 꽤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공동체 정신인 거예요. 응? 그런 우리의 그 서울의 아파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개념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2013년 이후로 갈수록 아까 말한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 양극화를 극복하는 복지, 함께 사는 공동체, 이 가치를 우리가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원을. 응? 그래서 저는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할 적에는 이 평화 복지 공동체다. 평화 복지. 함께 행복한 사회, 함께 행복한 세상. 함께란 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기를 같이 만들었으면 향유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만들긴 같이 만들고 향유는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독점이 어떻게 재생산될 수가 있겠어요? 일시적으로만 가는 거죠. 일시적으로만. 그래서 재생산될 수 있는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철학의 골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 속에서 역할이 분담이 되는 겁니다.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져야 될 그런 스펙이 필요한 잡이 있고 직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있고, 또 마지막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잡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다 역할이 다른 거 아니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저희 같으면 이제
5남 2녀였는데 다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가정의 능력으로서는 저희 부모님의 능력으로서는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필터링을 해. 네? 필터링을 해. 그 대학은 네가 가는 게 낫겠다. 그래도 네가 가는 게 성공하겠다. 나는 그건 안 가고 뭐 직업을 갖겠다. 옛날엔 집안에서 필터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안 가면 나고야. 응? 근데 어느 사회든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30-40%를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30-40%. 근데 우리가 준칙주의로 대학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거 한번 제가 레포트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개선책을 가져올 건가? 그거 한번 써보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응? 내가 멘토해 줄게 한번 써보세요. 응? 네. 제 말이 재미가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 후보 이세희라고 합니다. 그동안 총리님 강연 듣다 보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강연은 많이 듣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되게 오랜 시간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내가 후회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대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난 이거 굉장히 잘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건 꼭 명심해서 이거를 계승해 나가주길 바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살다 보면 뭐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보람 있는 일도 많고 그렇죠. 예, 정치를 오래 하고 잘 하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덕목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예, 특히 돈 문제 같은 경우. 돈 문제 때문에 좋은 정치인이 사라진 걸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돈 문제가 한 번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그게 안 되려고 굉장히 절제를 했죠. 이 권력에 취하지 않고 돈에 안 빠지려면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검소하게.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또 서민들의 삶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안 하고 소득이 중산층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자연히 그렇게 돼요. 독일의 철학이 그겁니다. 지식인은 일반적인 중산층보다 소득이 조금 낮아라. 그래야 문제의식이 살아있다. 왜냐면 맨날 호텔만 들여다니면서 구멍가게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의식이 그거예요. 문제의식. 그래서 삶의 자세를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수준보다 경제적인 생활 수준을 조금 낮게 살아가겠다. 뭐 이제 저처럼 사는 것도 너무 고지식한데 저는 뭐 이사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래서 이제 이사갈 기회도 다 놓친 사람인데 근데 가서 돈 벌어서 그걸로 또 뭐 사 먹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내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살면 되는 거지. 마음을 좀 그렇게 먹으세요. 그렇게 먹고 또 너무 언론에 막 이렇게 딸려다니지 마세요. 언론이 욕에 딸려다니다 보면 나중에 바보가 돼. 바보가.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 반짝하지만 오래 못해요. 반짝하지만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결코 반짝하는 스타를 키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 나라를 공부하고 책임져 나갈 자세를 내가 이따 심사평가위원회인데 그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품성이 좋고 자세가 좋은 사람을 뽑아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 참 너무 많이 봤어요. 아주 우수해서 저 친구는 참 잘하겠다 해도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불과 5년도 못 가요. 5년도 못 가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 마음가짐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좀 겸손하게 먹고
내가 여기 와서 정치를 해가지고 정말로 내 혼신의 힘을 들여서 내가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우리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죠? 몇 년 했게요? 예? 6년밖에 못했어요. 6년.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20년 했어요. 20년. 예? 13대 국회 4년만 온전히 하고 한 번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98년도에 종로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돼서 2000년도까지 갔죠. 그 뒤에 또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저는 20년 한 자세로 살았으니까 대통령이 안 된 거고. 이 마음 자세를 뭘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여할까. 기여하다 보면 일이 더 잘 돼요. 저도 제가 정치하려서 한 게 아니고 민주화 운동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붕괴되면 호남의 정치 세력이 완전히 붕괴될까 봐서 그거 도와드리러 왔다가 우리 지역에 출마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맞으면 땜빵으로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럼 당선이 돼가지고 내리 20년을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운아예요. 행운아.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매번 당선시켜 주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당 일을 주로 했는데 그런 거에 뭐 그런 사례는 별로 없으니까 그게 좋은 사례는 아니고, 다만 제가 중간에 잘못되지 않은 거는 막 꼭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꼭 총리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만 또박또박 해온 거예요. 제가 13대 국회에 당선이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부르셔서 당신은 환노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경과위를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이나 정책을 끌어갈 사람은 국가 예산을 잘 알아야 되니까 경과위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경과위 갔어요. 가려는 사람이 없어. 경과위는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첫 해에 예결위 간사가 됐어요. 국가 예산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당에. 그러니까 저는 예결위 간사를 매해 합니다. 매해. 그 쭉 하다 보니까 정책위장을 나한테밖에 맡길 사람이 없어. 96년도에. 그러니까 나이 43살에 정책위장을 했죠. 정책위장을 쭉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내 분야도 아닌데 또 했어요. 네? 내 분야도 아닌데. 교육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교육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김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교육부 장관이 갑자기 잘못됐어요. 그 검증 과정에서. 발표를 못하게 돼버리니까 거기만 뺄 수가 없으니까 김 대통령이 거기 이해찬이 집어넣어. 이해찬이 거기 가서 해. 그래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갔어요. 낚시도구 준비하다가 이제 갑자기 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 가서 입시 요강 만들고 막 하고. 그래서 그때 이해찬 세대론이라는 게 막 나왔죠. 2002년도 입학생들이 2000 세대론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해찬 대세론이래. 그게 맞대. 그게.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주어진 것대로 성실히 하니까 나중에 총리를 허라는데 아무 손색이 없어요. 총리감을 구하는데 저절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총리가. 그 총리를 재임해서도 일 못한다 소리 안 듣잖아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예산도 알고 교육도 알고 서울시도 가봐서 서울시 정책도 알고 그러니까 총리할 때 얼마나 편합니까? 웬만한 장관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초보 장관들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쭉 하다 보면은 그것이 전부 쌓여서 나중에 다 우러나온다고요. 응? 다 우러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대통령 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 공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자기의 성실한 자세와 헌신성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막 악을 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자세로 일관되게
올바른 자세로 윤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일관되게 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죠. 하다 보면은 모함을 받기도 하고 뭐 별소리 다 듣죠. 별소리 다 듣는데 그 모함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별해서 정당하면 그걸 수용할 줄 알고 정당치 않으면 처리할 줄 알고 국회에서 답변할 적에도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뭐 말 좀 질문 제대로 하고 다 그러잖아요. 정당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에 굽신굽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정당한 거에 대해서 뻗는 건 그건 오만하고 그런 걸 잘 가려서 해나가는 그런 마음이 이걸로 좀 강사님 쓰셨나요? 네네. 이걸로 강사님 쓰신 거예요? 74580 맞아. 74580 핸드마이크 맞다고. 맞아. 이게 좀 효과가 흘렀나 봐. 우리가 6시 반까지 질의응답 해야 돼요. 내리세요. 질문할 사람. 성시훈. 이해찬 대세 맞네. 이제 정치권에 대한 좀 민감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있잖아요. 지금 야권 통합에 대해서 항상 주장하셨고 지금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 입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민주통합당 현역 의원이 있고 우리 이해찬 총리님께서 좋아하시는 이정희 대표가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지금 민주통합당의 양보를 원하는 것 같고 민주당 현역 의원 김희철 국민참여 경선을 원하는 것 같은데 정치 극단이라고 불리시는 이해찬 총리님의 정석 정치에 하면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런 겁니다. 지금 야권 통합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집권하기 위해서. 단순히 국회 선거 이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집권을 하려면은 집권을 못하고 지난 4년을 견뎌보니까 집권을 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차이가 크다는 걸 아주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 때부터 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집권이 중요하다. 집권이야말로 최고의 개혁이다. 근데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보다 의석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의석이 적어갖고는 힘들죠. 특히 과반수를 넘겨야 각종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면은 찍어주겠다는 유권자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단일화를 하면은 집권할 수 있고 집권하면은 과반수를 먹을 수 있고 과반수 먹으면 법 개정을 해서 집권에 유리한 진지를 만들 수 있고 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반수가 안 된다. 제1당이 안 된다 하면은 단일화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각자 도생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단일화하는 지역은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단일화하는 지역은. 이기려고 단일화하는 거지 양보하려고 단일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상호 간에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이길 수 있다. 여기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조건이 부합되면 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부합되는 데도 있고 부합되지 않는 데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타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령 예컨대 관악을구가 이정희하고 민주당 후보 간의 경합지역이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관악을구를 양보를 하면은 그럼 김희철 의원이 출마를 안 해야 이정희 의원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김희철 의원이 승복을 안 하면은 거기는 떨어지겠죠.
지난번에 뭐 구청장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갈라져가지고 구청장 선거에서 훨씬 못한 후보한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면은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을 하면은 이기면서 단일화가 되는 것이고, 경선을 안 하면은 어느 쪽이든지 승복을 안 하면은 결국은 단독으로 나가서 될 가능성까지도 차단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지역에서 민노당이 10,000몇천 표씩을 뺏어가도 제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민노당이 그동안에 15,000표씩을 보통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단일화 해가지고 이정희 후보로 단일화하면은 김희철 후보가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죠. 전략적으로 할 때. 그럴 경우는 한나라당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2표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2표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정희 의원이 우리 지역에 올 때부터 저는 이정희 의원을 공개적으로 뭐 좋아한다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경선을 할 각오를 하고 와라. 당락을 떠나서. 적어도 정치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당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야권 통합으로 해서 내가 당선되든 안 되든 나는 단일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단일화의 정신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의 지도자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당선이 안 돼도 당신은 훨씬 당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10년, 20년 정치를 해나가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처음에 올 때부터 제가 저한테 인사를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런 얘기를 제가 다른 매체에서 어디서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정희 후보 본인은 나로 인해서 통합이 안 되는 일은 없다. 내가 양보해서 된다면은 통합은 반드시 된다면 내가 언제든지 경선을 하든 양보하든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을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든지 관악을구는 통합 단일화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지금 그 이견이 조율이 안 돼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단일화가 되면은, 전국적인 단일화가 되면은 집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안 되면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이걸 서로 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그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조율해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걸 결단할 수 있는 지도 역량,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너무 금방 그것이 타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등록일까지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그 인내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결단할 줄도 알고, 그게 필요합니다. 예, 이제 손은 그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지금까지 장시간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이해찬 총리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